독일의 한 판사가 뒤집어졌습니다. 수천 건의 재판을 냉정하게 판결하던 그녀가 단 한마디 말도 못하던 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유럽 최고의 의사들이 포기한 그 아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으로 말한 단어는 엄마였습니다. 이 듣고 싶은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했습니다. 38세의 유럽 여성 판사 중 최연소로 올라섰어요. 매일 아침 법원에 나서면서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수백 건의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며 세상의 불평등과 맞섰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제 딸을 마주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전과 판례로 무장했던 제가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나이임에도 딸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만 반복했어요. 처음엔 둘째 아이라서 말이 좀 늦을 거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18개월, 24개월을 넘어서도 달라지는 게 없었죠. 남편과 함께 베를린 최고의 소아과를 찾았어요. 샤리테 의료원에서 전문가들은 저희 딸을 오래 관찰했습니다. 도구를 내밀어도 쳐다보지 않고 제가 부르는 이름에 전혀 반응하지 않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의자에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딸님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폐 스펙트럼과 언어 발달 장애가 함께 진단되었고요. 그 순간 법정에서 수없이 들었던 유죄 판결보다 더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을 품에 안았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작고 여린 몸이지만 내 마음의 벽은 허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낮으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죠. 때로는 제가 말할 때마다 아이가 더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법정에서 저는 증거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의 장애는 어떤 증거로도 설명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아이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밤마다 법전을 덮고 의학 서적을 뒤졌습니다. 뇌과학부터 언어 발달 이론까지 모든 자료를 읽었어요. 판사로서 제가 매일 내리는 결정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삶은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 답을 찾던 저는 집에서는 말 없는 아이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눈물을 삼켰어요. 법정에선 어떤 변호사도 굴복시킬 수 있는 논리와 자신감으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선 아무 도구도 소용없었죠. 모성애마저 무기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깊은 고독에 빠졌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판사로서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 과연 옳은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판결하는 사람들의 삶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법조문 뒤에 숨어 편안함을 추구하는 건 아닌지. 딸의 침묵은 내 모든 자신감을 무너뜨렸어요. 베를린 판사로서 쌓아온 명성이 이 아이 하나 도울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딸의 진단을 받자마자 저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법정에서 제가 익숙했던 건 증거를 찾는 것이었죠. 그래서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치료법을 찾아 나섰어요. 먼저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샤리테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신경과 정신과 언어치료 전문가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아이의 뇌는 일반적인 언어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수 교육과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가장 최신 장비를 갖춘 언어치료센터에 등록했죠. 매주 3번씩 통원하며 수화,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딸은 여전히 제 눈을 피했고 치료사들의 노력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옥스퍼드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최첨단 언어 처리 시스템과 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안타깝게도 언어 중추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로선 더 나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파리의 생트마리 병원에선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프랑스의 특수교육 시스템이 유럽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간의 집중치료 프로그램 후에도 딸은 한 단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취리히 대학병원에서는 유전자 검사까지 받았어요. 저와 남편의 의료 기록을 샅샅이 조사했고 가족력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원인 불명이었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말만 들었어요. 언어 치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미국의 최신 연구 자료들을 탐독했고 일본의 언어 교육 방식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은 같은 결론을 내렸죠. 아이에게 맞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8개월 동안 6개국을 방문했어요. 항공권과 숙박비, 의료비만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벌어들인 모든 돈을 딸의 치료에 쏟아부었죠. 하지만 결과는 변함없었어요. 밤마다 호텔에서 울었습니다. 판사로서 제가 정의를 추구했던 것처럼 딸의 치료법도 반드시 존재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사실 제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딸이 아닌 나를 위한 여행이었던 거죠. 공항에 내려 택시를 탔을 때 기사가 물었어요. 긴 여행이셨네요.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찾아다녔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확실한 게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 딸을 안았을 때 제 마음속엔 허무함이 가득했어요. 유럽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두 포기한 아이를 과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절망이라는 감정을 맛보았습니다. 유럽을 돌며 치료를 찾다가 지친 저는 예전 대학 동기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판사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마리안느라는 친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왔었죠. 우리는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내가 지난달 서울에 갔었거든. 국제판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마리안느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신기하더라. 특히 그들의 문자 시스템이. 전 관심 없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내 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마리안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이라고 불리는 문자가 있어.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데 신기한 건 읽기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더라고. 그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읽기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거기서 만난 교육부 관계자가 그러던데 한글의 구조가 뇌의 언어 처리 방식과 잘 맞아떨어진다나? 특히 자폐 스펙트럼이나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글에 대해 검색했어요. 한글은 500년 전에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든 문자라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특별한 문자라는 글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더 찾아보니 언어 치료에 한글을 활용한 사례들이 나왔어요. 주로 미국에서 한국계 가정의 자폐 아동들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나 구체적인 데이터는 부족했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한국에 다녀오고 싶어. 남편은 황당해했습니다. 우린 이미 유럽 최고의 의료진들을 다 만났잖아.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가능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판사직을 3개월간 휴가 내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언어였어요. 한국어를 전혀 몰랐거든요. 베를린에서 한국어 기초 회화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도 발음하기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 정보 부족이었죠. 한국의 언어 치료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독일어나 영어로 된 자료는 거의 없었어요.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너 정신이 멀쩡하니?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는 것 같아.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유럽의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봤으니까요. 비행기 좌석을 예약할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1년 전만 해도 베를린 가장 어린 부장판사로 화려한 미래가 보였거든요. 지금은 불확실한 희망을 찾아 낯선 아시아 국가로 향하고 있었죠. 기내에서 딸을 안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판사로서 저는 항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 한 친구의 말에 매달리고 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서울 도착 2주 전 딸과 함께 마지막 베를린 산책을 했어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딸을 내려다보며 약속했습니다. 우리 꼭 답을 찾아올 거야. 엄마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있게 해줄 거야. 출발 전날 밤 모든 짐을 다 챙기고 나서 법복을 한참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판사로서의 삶을 잠시 멈추고 엄마로서만 살아야 하는 시간이 두려우면서도 필요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베를린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뜨거운 습도와 낯선 소리들, 한글로 가득 찬 풍경이 마치 외계 행성에 온 것 같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가 뭔가 계속 물었어요. 하지만 전 아이고 모르겠어요 라고 배운 한국어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딸은 창밖을 보며 침묵했고 전 불안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서울 북쪽의 언어센터는 생각보다 초라했어요. 벽돌로 지은 낡은 건물이었고 간판도 제대로 영어 표기가 없었죠. 여기가 맞나? 내가 정말 제대로 온 걸까?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열린 자동문을 들어서니 작은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나무로 된 낡은 의자들과 아이들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죠. 베를린의 첨단 클리닉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리셉션 데스크에 온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검정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미셸 씨죠? 그녀는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방은 아주 작았고 책상과 의자, 장난감이 담긴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독일의 언어 치료실들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죠. 저는 이지은이에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어려우시죠?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갈게요. 처음엔 의아했어요. 이 젊은 선생님이 유럽 최고의 전문가들도 못한 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지은 선생님은 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어요. 억지로 눈을 맞추려 하지 않고 딸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크레파스를 꺼냈죠. 이건 미음이에요. 그녀가 큰 원을 그렸습니다. 엄마의 미음이죠. 입모양이 둥글죠? 딸은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은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이하듯 반복했죠. 입을 동그랗게 만들어 볼까? 미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아이가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글은 특별해요. 입모양과 발음이 일치하거든요. 아이가 배우기 쉬울 거예요. 그 순간 조금 과장된 말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첫 수업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로비에서 수업료를 내는데 가격이 독일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이게 다예요? 제가 확인했죠. 지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는 길에 지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또 오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글은 마법이 있어요. 센터를 나서며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 최고의 전문가들이 실패한 걸 이 작은 센터에서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첫날부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치료사들은 아이를 환자처럼 대했었죠. 하지만 지은 선생님은 딸을 그냥 아이로 대했습니다. 불쌍해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혹시 제가 놓쳤던 부분일까 하는 작은 희망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딸을 재우며 생각했어요. 판사로서 저는 항상 경험과 자격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선생님에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죠. 뭔지는 몰라도 일단 시도해볼 만했어요. 매일 아침 언어센터에 가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처음 3일 동안 딸은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은 선생님은 매일 우 같은 모음을 가르쳤죠. 저는 내심 걱정이 됐어요. 4일째 되던 날 뭔가 달라졌어요. 지은 선생님이 카드를 보여주자 딸의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 놓치지 않았죠. 봤어요? 제가 흥분해서 물었어요. 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네요. 지은 선생님도 기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전 의아했어요. 한글이 정말 특별할까? 하지만 지은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식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주입식이 아니라 놀이처럼 접근했죠. 미셸 씨, 한글은 음절 문자예요. 입모양이 글자 모양과 비슷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그녀가 미음을 가리키며 입을 동그랗게 하자 딸이 따라하려고 했어요. 아주 작은 입술 움직임이었지만 저에겐 기적처럼 보였어요. 2주째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 선생님이 아라고 쓰인 카드를 여러 장 중에 섞어 놓았죠. 자, 너희가 좋아하는 아를 찾아볼까? 딸은 가만히 있었어요. 전 실망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그 순간 딸의 작은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카드 위에 살짝 올려놓은 거예요. 전 숨을 멈췄어요. 지금, 방금? 맞아요. 지은 선생님이 환히 웃었습니다. 아이가 문자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딸이 한글을 구분할 수 있어. 남편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다음 날 수업에서 딸은 또 했어요. 오 중에서 아를 찾아냈습니다. 이번엔 확신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매일이 기다려졌어요.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3주째에는 미음과 비읍의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발전이었지만 제겐 엄청난 의미였죠. 어느 날 지은 선생님이 물었어요. 입술을 떼는 연습을 해볼까요? 그녀가 비읍을 가리키며 입술을 조금만 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딸도 따라해보려 했어요. 처음엔 입만 움직였죠.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부.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몇 년 만에 들어보는 딸의 소리였거든요. 비록 불분명했지만요. 이 소리를 계속 연습하면 돼요. 지은 선생님이 격려했습니다.
한글은 입모양과 소리가 연결돼 있어서 점진적으로 발성 훈련이 가능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호텔방에서 딸과 둘만 있었어요. 제가 장난스럽게 아 모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자 딸도 따라했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법정에서도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감동이었죠. 딸이 혼자서 소리를 낸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지은 선생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도 기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자폐 아동들에게도 효과적이죠. 어느 날 지은 선생님이 비읍과 아를 합쳐 바를 가르쳤어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소리가 달라져요. 딸은 한참을 보더니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어요. 판사로서 수많은 긴장된 순간을 겪었지만 이건 달랐죠. 내 딸이 첫 음절을 내뱉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어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울컥했죠. 한 달 반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딸을 안고 잤어요. 마, 사 같은 간단한 음절을 반복하며 인생에서 이렇게 작은 소리가 이리도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두 음절 단어에 도전했어요. 아빠, 엄마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이었죠. 지은 선생님은 인형을 활용했어요. 이건 엄마 인형이야. 엄마라고 말해볼까? 딸은 열심히 보더니 입술을 움직였어요. 처음엔 엄만 나오다가 점차 엄마가 되어갔죠. 비록 발음은 부정확했지만요. 7주째 되던 날 센터에서 나오는데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 순간 통로에 서서 오열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제 딸이 생애 처음으로 저를 불러준 거니까요. 지은 선생님은 말했어요. 한글이 딸에게 답을 찾아주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자기야, 내가 맞았어. 한글이 진짜 도움이 되고 있어. 남편도 놀란 목소리였죠. 정말? 어떻게 된 거야? 한국에 온 지 2개월 제 딸이 음절을 구분하고 간단한 단어를 발음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몇 년 동안 시도했던 것보다 더 큰 진전이었습니다. 3개월째에 접어들자 딸의 변화는 가속화되었어요. 지은 선생님의 수업은 이제 단순 발성에서 의미 있는 의사소통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전 아직도 진짜 대화가 가능할지는 의문이었어요.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딸은 비읍, 니은 카드들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지은 선생님이 이 카드들을 바나나로 합쳐서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했죠? 지은 선생님이 큰 인형을 꺼냈어요. 갈색 곰 인형이었는데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 친구 이름이 뭘까? 여기 엄마라고 써있네. 선생님이 인형 목에 건 팻말을 가리켰어요. 딸의 눈이 반짝였어요. 인형을 바라보더니 팻말을 손으로 만져봤죠. 전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지은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 친구 이름은 뭐라고 부르지? 조용한 순간이 흘렀어요. 딸은 인형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작은 소리였어요. 너무 작아서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하지만 바로 이어서 다시 들렸어요. 엄마.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딸이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수없이 들었던 유죄, 무죄 같은 무겁고 결정적인 단어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한마디 엄마는 모든 판결문보다도 더 큰 의미를 주었어요. 저도 모상 진행할 수 없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베를린 법원에서 가장 냉정한 판사로 불렸던 제가 한국의 작은 언어치료센터에서 한 단어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딸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제 모습이 안쓰러웠나 봐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자기야, 우리 딸이 엄마라고 했어.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죠. 진짜? 정말로? 응. 내 눈을 보면서 말했어. 정말 똑똑히 엄마라고. 그날 밤 딸을 재우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법대를 다니며 꿈꿨던 정의, 판사가 되어 지키고 싶었던 가치들. 하지만 이 한마디 엄마보다 더 큰 정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수업에서 지은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2단어, 3단어로 늘려갈 거예요. 아이가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됐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 최고의 의료진들이 포기했던 이 아이가 한국에서 한글을 통해 말문을 트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매일 새로운 단어들이 나왔어요. 물, 빵, 좋아, 사랑. 간단하지만 제겐 보석 같은 단어들이었죠. 판사로서의 제가 찾던 진실은 딸의 음성 속에 있었어요. 3개월째에 접어들자 딸의 변화는 가속화되었어요. 지은 선생님의 수업은 이제 단순 발성에서 의미 있는 의사소통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전 아직도 진짜 대화가 가능할지는 의문이었어요. 4개월째에 접어들자 변화는 놀라웠어요. 딸이 두 단어를 조합하기 시작했죠. 물 줘, 밥 먹어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장들은 제게 태양계보다 더 큰 의미였어요. 한글의 체계가 딸에게 정말 잘 맞았죠.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원리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웠거든요. 미음과 아가 만나 마가 되고 물이 되는 과정을 지은 선생님은 블록 놀이처럼 가르쳤어요. 미셸 씨, 딸 이름이 뭐예요? 그 지은 선생님이 물었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유럽에서는 딸이 이름에 반응한 적이 없어서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소피예요. 하지만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오늘부터 부르세요. 한글로 써서요. 선생님이 칠판에 소피라고 썼어요. 딸은 신기한 듯 쳐다봤죠. 한국어가 아닌 자기 이름이 한글로 쓰인 걸 처음 봤으니까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소피아라고 부르자 딸이 고개를 돌렸어요. 자기 이름에 처음으로 반응한 거였죠. 소피, 여기 봐. 지은 선생님이 다시 불렀고 딸은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이제 소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5개월째 소피는 감정 표현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좋아, 싫어, 슬퍼. 같은 감정어들이었죠. 어느 날 공원에서 놀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 예뻐. 소피가 제게 말했어요. 순간 멈칫했어요. 제가 예쁘다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죠.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감정 표현이 어렵다고 했는데 한글이 그 벽도 허물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문장이 길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나 물 먹고 싶어. 소피, 공원 가고 싶어요. 같은 문장들이었죠.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소피와 남산공원을 걷고 있었죠. 소피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 비틀거릴 뻔했어요. 소피가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하다니. 법정에서 듣는 모든 증언보다 더 진실한 말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한글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소피는 글자를 따라가며 듣더니 이 글자 알아라고 말했죠. 글자 인식이 발달하고 있었어요. 독일의 옛 동료들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소피가 앞에 앉았고 전 물었죠. 소피야, 독일에 있는 이모들에게 인사해볼래? 안녕하세요. 소피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한국어였지만 제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죠. 몇 달 전만 해도 아무 말도 못했던 아이니까요. 제가 통화를 끊고 설명했어요. 한글이 정말 특별해요. 딸의 뇌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한글의 논리성이 소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규칙이 명확해서 예측 가능했죠.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상 소피는 규칙과 패턴을 좋아했는데 한글은 딱 맞았어요. 7개월째 되던 날 우리는 한식당에 갔어요. 소피가 직원에게 말했죠. 저 비빔밥 주세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외국인 엄마와 온 아이가 유창한 한국어를 하니까요. 그 순간 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글이 제 딸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갈 거냐, 한국에 계속 머물 거냐. 판사직을 그만둘 각오가 필요한 선택이었죠. 지은 선생님이 물었어요. 소피가 계속 한글을 배우면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은데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선 일할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한국에도 국제학교가 많아요. 소피에게 한글과 영어를 모두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자기야, 소피의 미래를 생각하면. 알아, 이미 결정했어. 우리도 한국으로 가겠어. 소피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사표를 쓰는 날 법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미셸, 내가 하는 결정을 이해해. 가족이 우선이지. 딸이 여기서 말을 배웠어요. 제가 독일에서 못해준 걸 한국이 해줬어요. 한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 저는 서울에서 법률 컨설팅 일을 시작했어요. 유럽 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소피는 이제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했어요. 동네 아이들과도 놀기 시작했죠. 소피야, 같이 놀자. 아이들이 부르면 응, 좋아. 하고 대답했어요. 어느 일요일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소피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가 내 집? 응, 이제 이게 우리 집이야.
소피가 도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9살이 된 소피는 이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1년 6개월 후 소피는 지역사회센터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나는 소피예요. 그리고 난 한글을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명확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그 박수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판사 시절 제가 추구했던 정의는 법정 안에서만 존재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제 딸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 바로 언어를 주었습니다. 지은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에서 말했어요. 한글의 위대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소피처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도요. 2년이 지난 지금 소피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한글과 영어를 모두 배우며 성장하고 있죠. 때로 엄마, 나는 한국인이야, 독일인이야? 라고 물어요. 내가 원하는 게 될 수 있어. 내가 한글을 만나 목소리를 찾았으니까.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히 치료나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딸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아주었고 편견 없이 도전할 기회를 주었죠. 이제 저도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딸과 같은 언어로 소통하고 싶어서요. 엄마 잘했어. 라고 소피가 격려해주는 요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판결은 때로 법정이 아닌 작은 센터의 상담실에서 내려지는 것 같아요. 한글은 제 딸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고한 셈이죠. 소피의 첫 언어가 된 한글, 그리고 그걸 가르쳐준 이 나라에 평생 감사할 거예요. 판사였던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제 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바로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